자, 108페이지에 이번 개인업자의 겸업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 없다라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109페이지 중개대상물의 범위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한번 해주시고요. 차이라든가 차 등을 둘 수 없다. 물건에 대한 차이 차별은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물건에 대한 차이 차별 이런 것들은 두어서는 안 된다. 자, 뒷장 가시고요. 110페이지 갑니다. 특수법인, 업무범위 이렇게 이제 있는데 특수법인 잠깐 설명드릴게요. 특수법인은 우리 강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강학생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개념상의 개념이고, 실제로 시험에는 특수법인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시험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는. 그러니까 강학상의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배우실 텐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제 들어가면 뭐 대항력이라는 개념이라든가 또는 뭐 최우선 변제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이제 배우거든요. 근데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강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들이고 시험에는 뭐 만약에 대항력이라고 하면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거나 최우선 변제라는 말이 있으면 이 최우선 변제라고 그러지 않고 어떤 풀어줘요. 뭐 예를 들자면 다른 담보 물건보다 우선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강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일 뿐인 거지 실제로는 이런 의미다. 자, 그러면 원래 우리 중개업은 무슨 법에 의해서만 해야 정상이냐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만 중개업을 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특별하게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뭐를 할 수 있대요. 중개업을 할 수도 있대. 그래서 그거 개념만 하나 일단 기억하시고 오른쪽에 111페이지 넘어오시면 그 특수법인의 표로 정리를 좀 해놨는데 요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만 기억할게요. 맨 왼쪽에 보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이라는 애 있죠, 그죠? 그 지역농업협동조합만 유일하게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건데 거기다 일단 채색 하나만 해요. 제목에다가 지역농업협동조합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얘는 업무보증금으로 얼마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1,000만 원, 거기 1,000만 원에다가도 역시 채색하고 그거 별 하나만 잡고 지금 여러분 채색하시고 별을 잡은 1,000만 원 이상 있잖아요. 그것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그것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나머지는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냥 모르셔도 되고 이제 지역농업협동조합이면 농협이에요. 그냥 농협인데 단위 농협인데 얘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자 농협의 조합원은 직업이 뭘까요? 농사짓는 농업인들인데 그 농업인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뭐겠어요? 농지겠지, 농지. 그 농지를 사고팔고 하는 것을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중개할 수 있는 뭐 이런 업무가 있어요. 농협에서도 중개를 할 수 있는데 다른 건 못하고 뭐만 할 수 있다고요? 농지만. 그러면 뭐 상가, 주택 이런 거는 못하니까 이 농협에서 사고 칠 일이, 그러니까 중개 사고를 칠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지. 왜냐면 뭐 다른 모든 물건을 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업무 보증을 우리 일반적인 중개법인은 얼마 이상의 설정을 해야 되냐면 2억 원, 그죠?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약식으로 1,000만 원만 한다. 요거까지만 그냥 기억해 주시면 나머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이제 2절 넘어갈게요. 고용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우리 우리 뒤에 가서 빈출 스티커 하나만 좀 떼서 붙여볼게요. 얘도 아주 잘 나옵니다. 얘도 우리 14조만큼이나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항목이고 문제 내기가 좋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고 이쪽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사례형 문제로 잘 나옵니다. 사례형 문제로 좀 잘 출제하는 편이에요. 자, 일단 제목에 고용인에다가 밑줄을 한번 잡으세요. 제목 고용인 밑줄 잡고 고용인에는 두 자를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누구랑 누구를 합쳐 부르는 말일까요? 소공, 개공은 고용인이 아니죠. 중개보조원. 네, 이렇게 개공하고 소공과 중개보조원을 합쳐서 고용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개공이 직원인데 자격 있는 직원은 뭐라고 부르고 소공, 자격 없는 직원은 중개보조원 이렇게 이제 불러요. 자, 한 장 넘길까요? 고용인이 양과 7 있는데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많이 고용해도 되고 뭐 고용을 안 해도 그만이고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건 의미 없고 자 이제 양가로 3번에 넘어오면 고용 신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양가로 4번에 보면 고용 관계 종료 신고가 있는데 내용 보실 필요 없고 제목 각각 옆에다가 땡땡 한번 잡을게요. 자 고용 신고는 해줘야 돼. 예, 그래야 관내 우리 고용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니까. 예, 근데 얘네가 업무를 한참 하고 나서 고용 신고하면 관청에서 통계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얘네가 뭐 하기 전 업무 개시 전까지 해줘야 돼. 이건 중요. 자, 고용 신고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고용 관계 종료 신고 있죠, 그죠? 거기도 제목 땡땡 한번 해주시고 얘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안에만 해주면 돼요. 얘도 중요. 예. 자, 우리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용 신고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자, 누구 업무? 개공의 업무 아니면 고용인의 업무? 고용인의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해줘야 돼. 그래야 관청에서 누구가 몇 명이나 근무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누가 사고 쳤는지 확인하면. 그 다음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안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종료의 원인 한 번만 얘기해 볼까?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 종료라는 개념만 아시면 되니까 종료가 뭘까요? 고용관계 종료. 응? 뭐 사직, 응? 사직 같은 거. 예, 그 다음에 내보내는 걸 뭐라 그래? 해고, 뭐 사직이나 해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종료했어? 기간이 종료,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고용관계 종료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오른쪽 고용인의 업무 범위가 있어요. 자, 고용인의 업무 범위가 있는데 양가로 1번에 보면 소공은 자격 있는 아니면 자격 없는? 자격 있는. 예,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업무 범위 내용 볼 거 없고요. 기업과 니은의 제목만 채색합니다. 우리 소공은 무슨 업무 할 수 있어? 중개 업무.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그 두 개만 아시면 돼. 다시 소공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뭐 할 수 있고 중개 업무 할 수 있고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다. 질문. 소공은 거래계약서 쓸 수 있을까요? 네, 쓸 수 있어요. 네, 그런 거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반대로 이제 2번 중개보조원 내려가면 얘는 자격 있는 없는 자격이 없는 애니까 본질적인 무슨 업무 하고 그러면 안 돼. 중개 업무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얘는 뭐만 해야 돼요? 단순 업무 보조. 예, 그래서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단순 업무 보조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요. 단순 업무 보조. 이 단순 업무 안에 중개 업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단순 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깁니다. 114. 고용인 이제 고용상의 책임 뭐 이런 말 나와 있죠. 여기 좀 중요해요. 이 고용상의 책임이 좀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례형으로 굉장히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일단 그 왼쪽 보조단에다가 요 얘기를 좀 먼저 써보고 할게요. 우리 의무 있죠, 의무. 의무라는 건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채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의무를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뭐가 생긴다? 책임의 문제가 생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의 문제가 생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러면 책임의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러면 책임의 문제가 생긴다. 자, 책임은 이제 세 가지 책임이 있는데 민사, 형사, 행정상 이렇게 이제 책임들이 있다.
민형 행정상의 책임들이 있다. 예. 민형 행정상의 책임들이 있다. 민형 행정상의 책임들이 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쉽게 사례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말로만 드릴게요. 술 먹고 운전해도 돼요? 안 되죠? 예. 근데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무슨 책임이 있어요? 제일 먼저 사람 지금 다쳤어요. 이제 형사 책임도 질 건데 제일 먼저 그 사람 다쳤으니까 치료비 물어줘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이 치료비 물어주는 걸 뭐라 그래? 손해배상. 예. 손해배상 앞으로 이제 민사 책임. 자, 손해배상하고 끝나 아니면 처벌도 받아야 돼. 처벌. 예. 뭐 많이 뭐 다쳤거나 뭐 술을 많이 먹었거나 이러면 최악의 경우 뭐를 갈 수도 있어요? 징역 갈 수도 있죠. 징역. 예. 그렇죠? 아니면 뭐를 내기도 하고 벌금 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느 제약회사인데 굉장히 유명한, 제가 뭐라고 하면 알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 유명한 제약회사라고 있습니다. 거기 장남놈이 술을 3번을 먹었는데 이번에 집행유예로 풀렸더라고요. 그저께인가 신문 기사에 보니까 술을 3번을 먹었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원래 잡아가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그건 뭐 이제 부잣집 아들이라 뭐 빼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나는 술 먹고 운전을 한 번 이상 해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괜찮아요. 제가 뭐 신고할 거 아니니까.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잖아요. 근데 이 술 먹고 운전하는 게 사실은 습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손 드신 분들은 특히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술 먹고 운전하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 요즘에 만들어진 법 중에 윤창호법이라는 법이 있고 또 민식이법이라는 법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내용이 뭐냐면 음주운전해서 사고 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한번 해가지고 사람을 쳤는데 이게 무기징역을 만약에 받는다고 쳐봐.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 술 먹고 운전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술을 먹을 일이 있으면 술을 또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술을 먹을 일이 있으면 아예 뭐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차를 안 가지고 나가는 게 좋지 뭐.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걸 꼭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형사로 징역 받을 수 있어요.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어요. 술 먹고 운전하다가 걸리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민식이법에도 걸릴 수 있어. 이제 스쿨존 같은 데가 걸리면 이제 무기징역까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뭐도 받을 수 있어요. 벌금. 그 다음 행정상의 책임이라는 게 뭐냐면 이 행정상의 책임이 자, 술 먹고 운전했어요. 돈으로 물어줬어. 그리고 뭐 재벌 아들이라 벌금 내고 그냥 끝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 다음날 또 운전하면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야? 취소가 되는 거예요. 취소 그리고 정지. 취소나 정지를 앞으로 무슨 책임이라고 부른다? 행정상의 책임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우리 그럼 정리해 볼게요. 민사 책임은 돈으로 물어주는 거예요. 민사 책임은 돈으로 물어주는 거. 그 다음에 형사 책임은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야. 징역 가거나 뭐 벌금. 이 벌금도 아까 우리 전과 같은 게 남는단 말이야. 형벌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상의 책임은 나의 명예나 영업하고 관련되는 뭐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민사 책임에서 문제가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그냥 감각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1개. 우리 손해배상에서 하나 매년 나오고 형사 책임에서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1-2 개. 그리고 행정상 책임에서는 최소 2개에서 많이 나올 때는 5개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개사법에서는 얘네가 중요해. 뭐하고 뭐가? 형사랑 행정상 책임이 중요해. 근데 이제 민법에서는 요 손해배상 파트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우리는 요 파트가 중요하다. 나중에 이제 다시 그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그 15조 2항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합니다. 법제 15조 2항인데 2항입니다.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의 무슨 행위는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자, 제가 이제 한 번 더 읽어 드릴 건데요. 2항 전체를 다 채색해 주셔야 돼. 2항 전체 다 채색해 주시고요. 별도 하나만 따로 잡으시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 건데 어떤 느낌이 여러분 첫 느낌으로 딱 오는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면 괜찮아요.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자, 어떤 느낌? 응? 어떤 느낌 들어요? 독박? 네, 독박. 그래, 정답이에요. 우리가 완전 독박 써야 되는 거야. 누가 일을 했는데 고용인이 했는데 우리가 독박 쓰는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왜 그런 구조냐면 고용인이 한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책임을 져야 돼. 자, 칠판 어떤 책임을 져야 돼? 세 개 다.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을 다진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고용인이 뭘 잘못하면 우리는 책임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셋 다 짓는 거예요. 민형, 행정상의 책임을 다 진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그 구도를 한번 잡아드릴 건데 그림을 좀 하나 그려드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림을 그 어디다 좀 그려주시냐면 뭐 115페이지 그 위아래 아무데나 보조단에다가 간단한 그림 하나만 그릴게요. 자, 이 책임을 지는 구도가 어떤 구도냐면 자, 개공이 있습니다. 얘가 누군가를 고용을 하면 개공인데 얘가 누군가를 고용을 해요. 고용당한 사람의 이름이 세자로 뭐예요? 고용인이죠. 네, 고용인. 자, 얘는 일을 하나요? 아니면 일을 안 하나요? 일하죠. 네, 일하라고 고용했으니까 안 하면 잘라버리면 그만이고 업무상 행위를 할 건데 이 업무상 행위가 중개 업무일 수도 있고 또 단순한 업무일 수도 있죠. 네, 누가 단순한 업무에? 중개보조원이. 그러니까 중개 업무도 있지만 단순한 업무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요. 누가 불법을 저질러? 고용인이. 그쵸? 자, 우리 그러면 이 고용인이 불법을 저지르고요. 고용인이 책임을 져야 될까요? 고용인은 시켜서 한 행위니까 책임 없을까요? 책임 있어. 나의 행위니까. 나의 행위잖아요. 그죠? 물론 시켜서 했지만 내가 한 거 맞죠? 그럼 책임이 있다고. 누구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고용인에게도. 자, 고용인에게도 무슨 책임이 있어? 민형 행정상의 책임이 모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도로 그냥 끝나버리면 끝나버리면 억울한 면이 있다 없다? 누구에게? 에? 얘한테. 얘한테 왜 억울해? 이거 시켜서 한 행위니까. 자, 그리고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정의롭지 못합니다. 자, 왜 정의롭지 못한지를 얘기해 볼게요. 사회 정의로 봤을 때 한 5, 6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를 아마 김포시였던 것 같아요. 김포시 시의회 의장이 지금 의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한 5, 6년 전에 부채, 채무가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꽤 큰 돈이었는데 그걸 갚으라고 계속 이제 채권자가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귀찮았던 모양이야.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자기 고등학교 친구한테 내가 5천만 원을 줄 테니까 누구 좀 죽여줘. 그 누구가 누굴까요? 자기 채권자야.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없이 사는 사람이고 그 전부터 그 부탁한 친구한테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던 친구야. 그러니까 뭐 정말 친한 친구였던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부탁을 한 거 5천만 원 줄 테니까 누구 좀 죽여줘.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죽였어. 죽여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죽였단 말이야. 자, 그리고 그러면 얘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봐. 개공이라고 하지 말고 얘는 더 나쁜 놈이야. 자, 그러면 나쁜 놈이 더 나쁜 놈한테 5천만 원 줄 테니까 사람 좀 죽여줘 해서 죽였단 말이야. 그럼 얘만 처벌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얘 또 그런단 말이야. 이제 또 돈 빌려 쓰고 채권자 죽여버리면 그만이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형사 정책이 사주범, 이렇게 교사 당한 사람만 처벌하면 안 되고 교사 한 사람도 처벌을 해야만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얘가 한 행위를 누구의 행위로 간주시켜서 개공의 행위로 간주는 그렇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해서 얘가 마치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거야, 그냥. 이 고용인의 불법 행위는
곧 누구의 불법행위다. 개공의 불법행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얘도 너도 책임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개공이 시켜서 얘가 이런 행위를 불법적인 행위를 했으니까 얘는 책임을 면해주는 거는 어때요? 시킨 애만 처벌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시킨 애만 처벌하고 사람 실제로 죽인 사람은 처벌 안 하고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 그럼 사람이 죄의식이 없잖아. 막 죽이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걸리면 누가 시켜서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양쪽 모두를 벌할 거예요. 양쪽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거다. 이게 정의로운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었죠? 그래서 이 구도를 잘 기억해 주실 거예요.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 항상. 잘못은 누가 하고? 고용인이 하고 누가 책임지는 거? 개공이 책임지는 과정을 이제 볼 거예요.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심화 과정을 하게 되면 뭐를 좀 배울 거냐면 이게 좀 약간 단순하지 않은 게 얘가 법인일 때와 개인일 때가 좀 다를까요? 같을까요? 얘가 법인일 때와 개인일 때 다르겠죠. 뭐가 다르냐면 얘가 개인일 때는 뭐를 갈 수가 있어? 징역형. 근데 얘가 뭐일 때는? 법인일 때는 징역을 못 가잖아요. 이런 부분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개공한테 형사 책임을 가할 때 고용인의 행위로 인해서 형사 책임을 안 지는 게 아니라 지는데 무슨 형만 받느냐면 벌금형만. 무슨 형은 안 받고 징역형을. 그러니까 고용인 때문에 뭐를 가지는 않는다. 징역을 가지는 않아. 고용인 때문에. 그건 개인이든 법인이든. 왜냐하면 형평에 맞춰야 되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조금 다르고 나머지는 완전 동일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개공이 누군가를 고용하면 고용인이고 얘가 사고 치면 누구도 같이 책임진다. 개공도 같이 책임진다. 책임에는 몇 가지 종류의 책임이 있다고요? 세 가지.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용어 하나만 좀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115페이지 판례 바로 위에 오다 보면 동그라미 2번에 개공의 구상권 행사 이런 말이 있어요. 구상권 찾으셨어요? 예, 이 구상권이라는 게 뭐냐면 칠판 잠깐 볼게요. 고용인이 뭘 잘못해가지고 얘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고용인은 이제 고용인이 직원이니까 이걸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뭐를 못할 수도 있어? 손해배상을. 직원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다 물어줘야 돼? 개공이. 그러면 좀 억울해? 안 억울해? 나 혼자 다 물어준 거야. 원래는 연대해서 져야 되거든? 근데 나 혼자 다 물어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대신 변제가 생기면 개공이 고용인한테 뭐를 행사할 수 있어요? 구상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사고 쳐서 네가 나랑 너랑 같이 갚아야 되는데 내가 혼자 다 갚았으니까 내가 너의 몫으로 부담되어지는 거 내놔. 이렇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되찾아올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구상권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죠. 쭉 넘어가셔서 119페이지까지 가시겠습니다. 119페이지 가시고요. 여기도 우리 스티커 하나만 뗄게요. 여기도 뭐 떼실 거냐면 빈출 떼세요. 빈출을 떼서 제 3절 중개 사무소에다가 붙이겠습니다. 원래 이쪽이 시험에도 잘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요번에 우리 31회 시험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이 중개 사무소 중에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분사무소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분사무소는 이제 일반적인 회사로 말하면 지점이나 영업소 같은 건데 이 분사무소에 관련 문제가 6개가 나왔어요. 6개 문제. 그러니까 원래 하나 정도 내야 되는데 올해 31회 시험에는 분사무소 관련 문제를 무려 6개나 냈다고요. 그러면 많이 낸 거예요? 아니면 적당히 낸 거예요? 많이 내도 너무 많이 냈죠. 많이 내도 너무 많이 냈죠.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놈들처럼 많이 낸 거죠. 응? 왜냐하면 여기서 6개를 내면 상대적으로 정작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에서 낼 수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해야 되는 우리 금쟁이 같은 거 그런 거 하나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실무에서는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금쟁이 같은 저는 하나만 내고 이런 데서 막 6개씩 문제를 내버리니까.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실제 뭐 몇 장 달려 있지도 않아. 예, 그 중개 사무소랑 관련한 내용이 뭐냐면 뭐 얼마 없어요. 뭐 121페이지까지라고 보면 돼. 내용이 사실은 이 중개 사무소랑 관련해서 이번에 출제된 게. 근데 거기에서 무려 6문제에 물론 뭐 직접적으로 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문제도 있긴 하지만 관련 문제가 무려 6개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좀 희한하게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을 어렵게 내기가 어려우니까 좀 수험생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구석에서 많이 내버리는 뭐 이런 어떤 변칙적인 출제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내용을 한번 들여다 볼게요. 119페이지 중개사무소 13조 1항 읽어보겠습니다. 개공은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거기 2대에다가 밑줄 한 번만 하시고요. 아무데로 위아래 아무데나 좋아요. 빼보세요.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빼서. 여기서 2대는 두어야 한다 아니면 둘 수 있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라고 했잖아요. 2대. 뒤에 거 볼 필요 없고 문장이 바뀌니까 거기까지만 보고 판단하셔야 돼.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둬야 되는 거 아니면 둘 수도 있는 거야. 이건 두어야 하는 거예요. 예, 두어야 한다가 맞아. 이거는 전국에 몇 개를. 그걸 이제 다음에 준 거야. 몇 개를. 한 개를. 그래서 마치 뒤에 이제 끝말이 둘 수 있다라고 표현해서 한 개를 둘 수 있다면 안 둬도 그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 한 개는 두어야 하고 몇 개까지만 둘 수 있다. 한 개. 그럼 2개는 못 둔다는 얘기네? 예. 그렇게 두는 거를 전국에 하나 두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끝에다 우리 가로 한번 열고 주된 사무소 혹은 출제위원회에 따라 조금 다른데 주사무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무슨 사무소나 무슨 사무소. 주된 사무소나 주사무소 뭐 같은 말이에요. 13조 2항입니다. 자, 개공은 천마,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그러니까 임시중개시설물을 뭐 떴다방 같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기다는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자기 사무소가 하나가 있는 개공이 천막을 하나를 쳤어요. 자, 천막을 어디다 쳤을까요? 자기 사무소가 하나 있는 개공이에요. 근데 천막을 하나 또 쳤어. 어디다가 천막을 쳤을까요? 모델하우스 앞에다가. 그래서 거기 천막에서 뭐 분양권 작업을 좀 하다가 걸리면 이걸로 보는데 이걸 무슨 사무소라고 보냐면 이중사무소로 봅니다. 이중사무소. 그럼 이중사무소는 처벌받아야 될까요? 예. 이건 이제 1년 1천에 형벌이 떨어지는 범죄 행위로 봅니다. 이건 페어플레이가 아니잖아요. 남들은 하나 두는데 사무실 막 2개, 3개 두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걸 이중사무소라고 한다. 자, 이제 본문 내용 내려오시면 1번 제목만 읽어볼게요. 1등록 무슨 원칙? 1사무소 원칙. 이거를 위반하면 무슨 사무소? 이중사무소로 본다. 그래서 이제 양가로 2번에 보면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에다가 채색 한번 잡고 이거 하면 아까 몇 년 몇 천의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1년 1천.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중자 들어가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들어가면 전부 몇 년 몇 천? 1년 1천의 형벌이 있다.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양가로 3번에 게시 의무 뭐 이렇게 했는데 게시물이라는 게 있어요. 게시물. 게시물 이제 게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그림 한번 그려드리면서 게시물 4개 우리 한번 배워봤잖아요. 게시물이 뭐였었죠? 자격증, 등록증, 그다음에 보증 서류, 그다음에 보수 요율표 뭐 이런 것들 이제 걸어야 되고 뒷장 넘기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표로. 등록증, 자격증, 보증 서류, 그다음에 보수 요율표 이런 게 이제 걸어야 되고 이거 만약에 안 걸면 게시를 안 하면 뭐에 걸리냐면
게시물 개시 의무 위반이라고 해가지고요. 게시물 개시 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걸리는데 거기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다가 채색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백 아무데나 좀 찾으셔서요.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행정형벌이라는 게 있고 행정질서벌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형벌이라고 하면 뭐하고 뭐를 합쳐서 형벌이라고 하냐면 징역형, 벌금형 이런 거 합쳐서 형벌이라고 해요. 자, 이런 것들은 징역형이나 벌금형 같은 것들을 합쳐가지고 형벌이라고 그런다. 징역 또는 벌금. 그 다음에 이제 행정질서벌이 나오면 얘는 과태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과태료, 형벌하고 과태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여기 벌자가 들어가긴 하지만 이건 좀 전혀 다르다. 자, 일단 형벌은 전과 남아요. 전과. 근데 이거는 많이 받아도 전과가 남지를 않아요. 이건 많이 담아도. 자, 그리고 그러면 그 경중을 따져보면 어떤 게 훨씬 센 제재예요. 형벌이 훨씬 센 제재고 이건 경미한 제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마을버스 운전자가 있는데 마을버스 운전자가 있어요. 근데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와야 되는 허가받은 코스가 있어요. 여기 허가받은 코스야. 근데 얘가 마을버스 운전자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불법 운행을 한 거지. 왜 불법 운행을 했을까요? 이 마을버스 운전자는 손님 더 태우려고. 왜냐면 여기 손님이 없어가지고 여기 이제 뭐 손님 더 태우려고 왔다 갔다 한 거야. 누가 시켰어? 자기 혼자 생각한 거야? 아니면 버스 그 회사 사장이 시킨 거야? 사장이 시켰다니까, 사장이. 그래서 이렇게 갔다 온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이 버스 기사랑 버스 회사 사장이랑 징역 보내는 거 여러분 찬성 반대? 반대. 여러분이 반대하면 못 하는 거예요. 자, 버스 회사랑 아니면 버스 기사한테 벌금 때리는 거 찬성 반대. 벌금 500만 원 때릴 거야. 벌금이 떨어지면 이건 전과가 남는 거거든요. 전과가 남는 거야. 이것도 반대하셔야 돼.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 중한 묘법은 아니라고 보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이 버스 운행 허가 취소 어때요? 버스 운행 허가 취소. 그것도 너무 세지. 왜 너무 세? 그걸 취소해버리면 버스가 다닐 수가 없잖아. 그러면 누가 또 푸겠어? 여기 사람들이 손해 볼 거 아니야. 정지도 그렇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너무 세서 안 되고 이게 취소나 정지도 너무 세고 그 데미지가 세지니까 가장 괜찮은 게 요거란 말이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처벌은 하지만 데미지가 이렇게 세지는 않는. 그래서 이 이제 버스 기사나 아니면 그 버스 회사에다가 과태료 때린다는 거야. 과태료 500. 한번 이거 불법 했으니까 다음에 또 걸려? 그럼 어떻게 해? 또 과태료 500. 다음 날 또 걸리네? 계속 500. 이거는 횟수 제한이 없는 거야.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금전벌로 가는 거를 행정질서벌, 같은 말로 과태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 요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형벌, 행정질서벌, 과태료 뭐 이런 것들. 자, 우리 그러면 과태료의 종류는 두 개밖에 없는데 얼마짜리랑 얼마짜리 과태료가 있냐면 5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밖에 없거든요. 500짜리, 100짜리. 나중에 다시 배웁니다. 이런 것들은. 그럼 여기서 게시물 게시 의무 위반이면 100만 원 과태료면 우리 중개사법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로 센 아니면 낮은, 가장 낮은 제재가 되는 거죠. 가장 낮은. 제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긴 하되 제재로 보면 가장 낮은 제재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 내려오면 이제 사무소의 명칭, 이제 우리가 사무소의 명칭을 상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상호, 상호 만들 때 어떤 걸 좀 지켜줘야 되냐면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사무소 명칭에 그 따옴표 잠 부분에다가 채색을 한 번만 잡아주셔야 돼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다가 채색 잡아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채색.
또는 옆에 보면 부동산 중개 여기도 재색 한 번만 해 주실 거고요. 자, 우리 상호 만들 때 문자 사용의 의무가 있거든요. 네, 몇 자나 몇 자의 문자를 사용해야 돼. 8자나 5자. 네, 그렇죠? 8자나 5자의 뭐를 꼭 사용할 것. 문자를 사용할 것. 네, 문자를 사용할 것. 자, 우리 그러면 밑에 여백이 좀 있죠, 그죠? 네, 거기다가 여러분 원하시는 만약에 나중에 개업을 하시면 상호 생각하고 있으신가 한번 좀 얘기 한번 해볼래요? 우리 앞에 친구 만약에 개업을 하면 상호 뭘 생각한 거 있어 혹시? 아무 생각 없어? 예. 우리 옆에 분은 뭐 있어요? 생각하신 거? 아파트명. 예. 아파트 뭐 있을까요? 레미안. 레미안 공인중개사. 그죠? 예. 자, 이렇게 만약에 상호를 만들었다고 쳐봐요. 레미안 공인중개사 이렇게 만들었어. 이 상호 여러분 쓸 수 있는 아니면 없는? 없어요. 이렇게 못 쓴다고? 자, 왜 못 쓸까요? 8자를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8자. 네, 8자가 뭐야? 공인중개사 사무소까지 넣어줘야 돼. 상호 만들려면.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쓸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레미안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해야 돼. 그렇죠? 네, 자, 우리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LG 부동산. LG 부동산. 자, 이거 쓸 수 있는 없는? 없어요. LG 부동산 없다고. 자, 그럼 어떻게 써야 돼? LG 부동산 중개까지 넣어줘야 돼. 여기서 LG 부동산에서 부동산을 뭐 하겠다는 건지, 개발하겠다는 건지, 뭐 하겠다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LG 부동산 중개까지 넣어줘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문자는 몇 자나 몇 자가 꼭 들어가야 돼. 8자나 5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기억하실 거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우리 중개법인은 이 두 가지 문자를 다 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도 써도 되고 뭐도 써도 돼.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다 써도 되는데 우리 부칙개공 있잖아요. 부칙개공은 얘만 써야 돼. 부동산 중개만. 그럼 뭘 쓰면 안 돼? 공인중개사 사무소 쓰면 안 돼. 자, 이제 사례 한번 드려볼게요. 부칙개공인데 자기 사무소에다가 행운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러면 지금 자 몇 자가 들어갔어요? 8자 들어갔잖아. 네, 그럼 이거 쓸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쓸 수 없다고 이거. 왜 못 써? 종별이 이거 쓰면 종별이 아니잖아. 그죠? 네, 그러면 얘는 뭐라고만 해야 돼? 부동산 중개. 이거 바꿔보세요 그러면. 행운 부동산 중개까지만 넣어줘야 돼. 네, 뭐 사무소는 써도 상관은 없는데 행운 부동산 중개 사무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몇 자나 몇 자가 꼭 들어갈 것. 8자나 5자. 네, 이런 거 꼭 들어갈 것. 네. 자, 이제 오른쪽에 넘어오시면 121페이지 간판의 성명 표기 의무 뭐 이거를 우리가 실명제라고 그래요. 실명제. 왜냐하면 실무에서 그 자격 없는 사람들이 막 그 양수대여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제 그 간판에다가 이름을 꼭 써야 하는 어떤 의무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 그 개공은 간판을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세 번째 줄 중간부터 볼게요. 돌출 간판 세 번째 줄 중간 돌출 간판 또는 옥상 간판 아무튼 간판에 채색합니다.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의 성명을 뭐 할 것? 표기하여야 한다까지. 이거 위반하면 역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사례 하나만 드려볼게요. 자, 이게 간판이에요. 이거 간판인데 중개사무소 간판입니다. 상호는 이렇게 한번 달아보려고 해. 행보 공인중개사 사무소. 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서 간판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이 간판에 다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데 대부분의 간판이 이게 없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뭐 행복 공인중개사라고만 돼 있거나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그 간판을 유심히 잘 보면 요 말이 있어요. 크게 작게 아주 쬐끄만하게.
그래서 이거 없는 간판들은 다 처벌받으니까 이게 없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다 있기는 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라고 썼냐면 대표 뭐 이행복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행복 씨가 여기에 뭐다? 개공인 거야. 예. 근데 이걸 왜 간판에다가 해주라고? 이유가 실명제라 그랬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 사람이 빌려서 하는 사람인지 자기 거 가지고 하는 사람인지를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관청에서 지도 감독을 나왔어요. 지도 감독 딱 나오면 간판에 이행복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갔더니 누가 근무해야 정상적이야. 이행복 씨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행복 씨는 어디 갔나 없고 김불행 씨가 있는 거야. 예? 어디 갔냐니까 내가 여기서 일하는 사람인데. 예. 그럼 그게 뭐 한 거야? 빌려준 사람인 거지. 예. 그래서 둘 다 처벌하겠다는 거야. 이행복도 김불행도 다 처벌한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과 그 일하는 사람이 같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양도 대우로 판단한다. 이런 거 다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내려오면 2번에 보면 법인 간판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법인 간판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우리가 법인에는 무슨 사무소랑 무슨 사무소가 있다 그랬죠? 주사무소하고 분사무소가 있다 그랬는데 주사무소에는 누구의 이름을 여기다 쓰면 되겠어요? 대표. 이게 만약에 분사무소 간판이면 책임자. 예, 그거까지 같이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간판 철거 의무로 한번 내려가 보는데 그 박스만 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의 세 가지 경우에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예, 근데 언제 철거하냐면 기역번 이전 했을 때 이전에다가 동그라미 채색도 한 번만 잡아주세요. 그 다음 니은번에 폐업, 폐업도 동그라미 채색. 예. 그리고 디귿번에 등록 취소, 취소도 동그라미 채색 한번 잡아주시고 그 세 가지의 공통점. 이전, 폐업, 취소의 공통점. 사무소가 없다는 거는 아니죠. 이전을 하게 되면 사무소는 있잖아. 등록 있지. 이전했으면 등록은 살아있잖아.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종전 간판이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죠. 종전 간판이 필요 없어졌다. 이전했으니까. 옛날 간판은 필요 없어졌고 그죠? 예. 네. 필요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철거해야지. 누가? 개공이 본인이. 예.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로 말하면 지체 없이 철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하면 이건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 대집행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집행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행정관청에서 그 집행을 해주는 거예요. 자, 칠판을 잠깐 볼게요. 자, 이 간판이 이제 철거해야 돼. 이게 이전이 돼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높이가 한 4m 정도에 달려 있어요. 이 간판이 한 4m 정도에 달려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거는 가로가 한 5m 정도 되고요. 요거 이제 세로는 한 2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간판이고 지상에서 4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공중에 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사람 2명이 와서 뗄 수 없죠. 왜냐면 높으니까. 예, 그러면 사다리 놓고 뗄 수 있냐 이거지. 예, 그럼 사다리 놓고 뗄 수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떼려면 뭐가 와야 돼? 차가 와야 돼. 이런 거 떼는 뭐 이렇게 왜 바구니 같은 데 사람 태워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와서 이제 무게도 굉장히 무거우니까 사람이 둘이서 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계가 와야 되는데 그 기계 대고 하는데 저거 철거해서 버리는데 못해도 100만 원은 들어요. 저 간판 철거하는 데만 100만 원 들어요. 인건비까지 하면. 그러면 개공이 막 버티는 거야. 계속 안 떼고 있으면 구청에서 와서 이걸 뭐 한다고요? 떼가는데 대집행이야. 그러면 개공 입장에서 보면 버티는 게 땡 잡는 거네. 왜요? 떼주니까. 예, 근데 그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대집행하죠?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한다? 예? 청구하는 거지. 누구한테? 의무자한테. 예, 그러니까 그 개공이나 아니면 개공이었던 자에게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돈 들여서 떼는 거하고 관청에서 대집행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쌀 것 같아요? 예, 대집행하는 게 절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서 버티세요. 예, 버티시는 게 좋아. 왜냐면 관청에서 이 차가 있거든. 그래서 되게 싸게 받아요. 그냥 버티시라고. 자, 122페이지 넘어가시면 중개대상물 광고의 성명 등의
표기 의무, 뭐 광고 실명제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광고라는 게 뭐냐면 널리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광고라는 말은 뭔지 아시죠? 근데 그 광고 앞에 무슨 말이 붙었냐면 중개 대상물이라는 표현이 붙었잖아요. 중개 대상물이라는 표현이 붙었는데 물건에 대한 광고를 말하는 거예요. 물건에 대한 광고. 자, 칠판을 잠깐 볼게요. 이제 신문 삽지예요. 신문 삽지가 뭐냐면 우리 종이 신문을 보다 보면 여기에 무슨 뭐 전단지 비슷한 거를 막 수십만 장 뿌려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그 광고물을 그 삽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 어떤 상가를 소개하는 전단지가 온 거야, 우리 집에. 그럼 이거는 무슨 광고물이에요? 이게 물건에 대한 광고물 맞죠? 자, 그런데 똑같이 삽지가 하나 왔는데 이거는 암흑의 중개사무소가 개업했다라는 전단지가 온 거예요. 자, 이거랑 차이점. 이거랑 차이점. 이거는 물건에 대한 광고물이고요. 맞죠? 물건에 대한 광고물이잖아. 이거는 사무소를 소개하는 광고물이니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뭐에 대한 광고물? 물건에 대한 광고물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실 광고물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광고물. 그러니까 다시 사무소 광고하는 거에 대한 제한은 딱히 없는데 물건에 대한 제한이 좀 있어요. 물건,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한 광고물이 제한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거기 박스를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 전단지 같은 곳에 뭐가 꼭 들어가야 되냐면 기역번에서부터 니은번까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일단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명칭, 그리고 무슨 번호? 등록번호. 자, 채색을 한번 하겠습니다. 소재지, 연락처, 명칭, 등록번호. 이렇게 네 가지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소재지, 연락처, 명칭, 등록번호. 그리고 니은번에 보면 개공의 뭐까지? 성명까지 채색. 성명 채색. 그러니까 우리 개수로 따지면 모두 몇 개가 되는 거죠? 5개가 되는 거예요. 소재지, 연락처, 명칭, 등록번호, 성명까지 반드시 전단지에 명시가 되어질 것. 자, 칠판 잠깐 볼게요. 이 전단지에 개공의 성명 명시해 줘야 돼? 이 전단지에 개공의 성명 안 해도 돼. 이건 그런 제한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물건 광고물이니까 물건에 대한 광고물일 때는 꼭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런데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러니까 인터넷 광고물일 때 인터넷에다가 채색 한번 하시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광고 칠 때는 드러내줘야 될 게 있어요. 뭘 좀 드러내줘야 되냐면 시행령 제17조에 이 시행령을 같은 말로 대통령령이라고 한다 그랬죠. 또 추가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소재지, 그죠? 여기서 말하는 소재지에다가 가로 한번 열고, 자, 지금 위에 박스에도 소재지가 있었잖아요. 그 위에 박스의 소재지는 뭔 소재지예요? 사무소 소재지야. 사무소 소재지. 근데 밑에 시행령 17조의 2에 있는 소재지는 뭔 소재지겠어? 당연히 물건 소재지겠지. 거기다 물건이라고 쓰세요. 물건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 대상물의 종류, 뭐 종류라고 하면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뭐 주택이냐, 주택이면 주택 안에서도 뭐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이거 다 이제 명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래 형태, 거래 형태가 이제 그런 거예요. 뭐 매매냐, 교환이냐, 임대차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일 때는 총 층수, 그 다음에 남목에 보면 뭐 사용 승인 언제 받은 건지 이런 것들, 그리고 건축물일 때는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까지 굉장히 자세한 정보들을 공개해야 되는데 이건 뭐를 통해서 광고할 때만? 인터넷. 그러면 인터넷을 통하지 않은 경우라면 몇 가지만 드러내주면 된다고요? 5가지. 그 5가지가 뭐예요?
소재지, 연락처, 명칭, 등록번호, 성명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우리 그것만 기억할게요. 밑에 거는 굉장히 자세하게 광고한다라고만 생각하시고요. 자, 우리 사람 한 명 그릴게요. 네, 사람 한 명 그리는데 여고생을 그려줘야 돼. 여고생. 이름표 한번 여고생으로 그려야 돼. 여고생. 이름이 여자 이름이라. 여자의 이름이라. 자, 여고생으로 그리고요. 이름이 여기 이름 이렇게 우리 이름표 뭐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뭐라고 써 있냐면 명소연, 성명 밑에 번호까지. 명소연은 이름이고요. 성명은 얘 이름이고 번호는 반번호. 이렇게 한번 메모해 줄래요? 그림을 좀 같이 그려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 시각적으로 기억이 좀 오래 남으니까. 명소연, 성명, 번호. 자, 여기가 뭐냐면 이런 것들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기억 한번 해볼게요. 자, 명이 뭘까요? 명칭이야, 명칭. 명칭은 뭔 명칭? 사무소 명칭이고요. 소는 소재지인데 무슨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물건 소재지는 인터넷 광고할 때만 공개하고 연은 뭐예요? 연락처인데 무슨 연락처? 사무소 연락처. 사무소 연락처. 그리고 성명은 개공의 성명. 개공의 성명. 그리고 나중에 번호는 무슨 번호? 등록번호. 그래서 명소연, 성명, 번호. 요 5개를 기억할게요. 5개. 명소연, 성명, 번호. 명소연, 성명, 번호. 그렇게 5개. 여기다가 인터넷 광고할 때는 굉장히 자세하게 더 들어간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다시 물건 광고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거 5개 뭐라고요? 명소연, 성명, 번호 꼭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인터넷 할 때는 인터넷 광고할 때는 굉장히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쪽도 문제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완전 개정된 거라서 우리 정확히 말하면 올해 8월 달에 이게 개정이 된 거라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번 시험에도 나왔고 내년 시험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자, 오른쪽에 12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거기 참고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제목에 뭐라고 돼 있어요? 참고. 그럼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와. 이거 공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거기 참고라고 돼 있잖아. 그건 공부 안 하시는 거다. 그 대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실무에 나가시면 참고는 하셔야 되겠네? 참고. 왜 참고해야 돼? 우리 광고 칠 때 어떻게 하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 126페이지까지 연결되는데 그건 시험 범위가 아닌 거니까 그냥 제끼시면 돼.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126페이지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126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아까 고시된 거 밑에 4번 밑에 보면 5번에 5번 한번 읽어볼게요. 126페이지 하단 부분 동그라미 5번입니다. 개공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거기 부당한 표시 광고에다가 채색 하나만 하시고 부당한 표시 광고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얼마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있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기다도 채색하고 거기다는 별표를 2개를 잡을게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다가는 별 2개. 아까 좀 전에 과태료의 종류는 몇 개가 있다 그랬죠? 2개. 얼마짜리? 500짜리, 100짜리. 자, 이거 명시하지 않으면 제재가 얼마일까요? 명소연, 성명, 번호를 명시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러면 제재가 500만 원일까요? 100만 원일까요? 이건 100만 원이야. 이걸 명시하지 않은 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려고 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는 조금 세요. 그래서 좀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단순히 명시를 안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좀 말 그대로 부당한 거야. 부당한 거. 공정하지 않은 그런 광고를 얘기하는 건데 기억, 니은, 디귿 3가지가 있네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첫째, 중개 대상물이 뭐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물건이 없는데 광고 치는 사람 있어요? 물건이 없는데 허위 물건을 가지고 광고 친대. 뭐 하려고요? 자, 칠판 볼까요? 상가가 없는데 상가가 있는 것처럼 해서 전단지를 막 뿌리는 거야.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손님을 어떻게 끌어? 상가가 있는 것처럼 해서 굉장히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철역 역앞 뭐 2분 거리 이래놓고 월세 500만 원 현재 성업 중인 상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단지를 뿌리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보고 전화를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은 뭐에 관심 있는 사람이야? 상가에 대해서 뭐 사거나 뭐 할 사람들이잖아. 그럼 그 사람들의 뭐를 따내기 위해서 전화번호. 그래서 따서 뭐 하려고? 그때부터 찾는 거예요. 뭘 찾아? 물건을. 그래서 붙여주면 그게 중개잖아. 그렇게 하려고 허위 물건을 광고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걸 앞으로는 이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 니은번에 보면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허위 광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허위 과장 광고, 그러니까 기역번은 허위 광고, 니은번은 과장 광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월세가 이제 500만 원이다 뭐 이렇게 이제 되어졌는데 실제 가봤더니 500만 원이 아니고 250만 원이야. 500만 원은 뭐냐고 전단지에서 이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상가 반이 공실이 되어 있는데 공실이 차면 500만 원 되겠다는 거지. 예를 들자면 그럼 공실이 언제 찰 건데 그랬더니 그건 자기도 모른대. 뭐 개공도. 그럼 그동안 그 공실이 얼마까지 진행 중에서 했더니 10년째 공실이래. 뭐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건 완전히 과장적인 그런 광고니까 그런 거 하다가 적발되면 얼마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겠다? 5배. 그것만 이제 개념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넘어오면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우리 그 신설된 정확히 이제 8월 달에 신설된 개념인데 요게 신설이 되면서 올해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31일 시험에. 그래서 이 인터넷 모니터링 한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개공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 광고 수단이 네이버 같은 데거든요. 그 네이버 같은 거를 수시로 보면서 얼마나 많은 허위 정보들이 허위 광고들이 있는지를 잡아내려고 하는 뭐 이런 거를 모니터링 업무라고 하는데 몇 개만 좀 기억할게요. 어떤 것만 좀 기억할 거냐면 거기 양가로 8번 1번에 보니까 누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국장이죠. 국장에다가 주어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 별도 하나만 잡을게요. 국장이 이거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니터링을 위해서 국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 동그라미 2번 첫 줄 끝부분입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여기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망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어디에 우리나라에? 네이버 뭐 이런데 이런 데다가 말하자면 유튜브도 여기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런 데다가 자료 좀 줘봐 이렇게 국장이 요구할 수 있대. 근데 국장이 요구했는데 안 줄래 이러면 마지막 줄에 보면 얼마 이하의 과태료를 국장이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5배. 이것도 좀 세게 간다는 거죠. 참고로 국장은 과태료를 되게 여러 번 부과하는데 국장은 무조건 얼마짜리밖에 못해. 500짜리. 그렇게만 알아도 문제 풀 때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자, 다시. 국장은 되게 여러 가지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는데 무조건 얼마? 500. 그럼 국장은 돌려 말하면 얼마짜리 못하네? 100만 원짜리는 못하는 거야. 국장은 그냥 국장 체면이 있으니까 50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모니터링 관련해 가지고요. 모니터링 관련해서 이거 실제 이제 그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 받을 수 있는 기관이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돼.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뒷장 넘기시면 자, 동그라미 6번에 보면 모니터링의 내용과 방법 관련해 가지고요. 뭐 내용이 좀 있는데 이번에 여기서 뭐가 하나 문제가 나왔냐면 모니터링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가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이 있었어요. 우리 작년 올해 요번에 강의할 때 제가 요거 그 마무리 특강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모니터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기본과 수시. 예, 근데 요게 시험에 나온 거야. 기본과 수시. 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내용을 좀 알고 계실 건데 기본 모니터링은 무슨 별로 실시한다? 분기별로. 거기 분기별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는데 이거는 언제 하는 거냐면
수시니까 언제? 수시잖아, 수시. 그렇죠. 그냥 수시로 하는 거지 뭐. 예. 그걸 바꿨어 요번에 31회 시험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수시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이렇게 이제 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기본 모니터링이 어떤 그 간격으로요? 분기 한 번. 예.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양가로 9번 넘어오면 사무소 관련해서 면적 일단 제한 없고, 그리고 적법한 건물이어야 하고, 그리고 소유 이거 반드시 할 필요는 없고, 내가 사용권만 확보만 하면 뭐든 어떤 건물이지 내 건물이든 남의 건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까지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우리 사무소 이전부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